저 자꾸 패션 회사만 하게 되는데 그 루이비통 할게요. 프랑스 회사. 여자들이 죽고 못 사는 로고죠. 루이비통. 이 브랜드 가치가 2013년 기준으로 28조 원 정도 한다 그래요. 대단하죠. 사실 제가 보기엔 쓰레기 봉투에다가 루이비통 요 로고 받고 봉투 하나당 2만 원씩 한다 그러면 여자들 아마 루이비통 봉투에 담아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매출액은 10조 원 정도 되고요. 종업원 수는 12만 명 정도 됩니다. 매장 수는 50개국 460개소의 매장이 있어요. 지금은 이 루이비통 회사가 루이비통 거가 아니죠. 87년부터 그 LVMH 그룹에 통합이 되었고요. 이거는 루이비통이 주도해서 합병했던 건데 합병했던 모든 당사자들이 서로 욕심을 부리는 가운데 루이비통은 졌어요. 그래서 경영권을 뺏기게 됐어요. 나중에 좀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되겠고요. 예, 1854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160년이나 된 회사죠. 엄청 오래된 회사예요. 이 설립자가 루이비통 씨예요. 후덕하게 생기신 이 모양새 자체가 좀 비통이랑 뭔가 이름이 어울리죠. 뚱뚱 똥 뭐 이래서 1821년생이시고요. 1892년에 돌아갔어요. 13살에 가출을 해서 16살에 파리에 도착을 하는데 그 3년 동안 이제 길거리 노숙도 하고 여기저기 잡일 뭐 취직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파리로 상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파리에 도착을 해가지고서는 박스 가게 도제공으로 취업을 합니다. 33살에 결혼을 했고요. 그 결혼을 하니까 이제 옛날에 도제 제도라는 게 이제 숙식만 제공해주면은 이제 월급 없이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가게를 차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박스 가게를 창업을 해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났대요. 박스 이제 꼼꼼하게 잘 만드는 걸로.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3세 황후의 전속 패킹 담당자가 되었다. 뭐 그러니 뭐 귀족들 사이에서 나도 너한테 맡긴다. 나도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뭐 물건을 잘 만든 덕이에요. 무슨 연출이 좋아서라던가 금수저라던가 그래서가 아니라 물건을 잘 만들어서 해요. 장인인 거죠. 근데 시기도 잘 탔죠. 이게 만약에 17세기, 18세기에 그렇게 박스를 잘 만들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계속 박스만 잘 만들고 마는 거죠. 이 대기업을 일군다 이런 거로는 발전을 못했죠. 옛날이라면. 시대를 잘 탄 거죠. 그 전환점에. 프랑스가 산업혁명에 막 한창 열을 올릴 때. 그래서 기업이 막 생겨나는 그런 태동기에 그때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큰 회사가 되었다. 독립을 하고서는 몇 년 안 있다가 트라이어는 캔버스 디자인이라는 요 트렁크를 만들어요. 루이비통 거예요, 요거. 최초 초창기 루이비통 디자인인데 왜 트라이어는 캔버스냐라고 하면은 트라이어는이라는 게 이런 궁궐이었대요. 바르세유 궁궐의 한 켠에 있는 어떤 그 궁 이름이었대요. 그 건물 이름. 요 건물 모양을 본땄다는 얘기래요. 비슷한가요?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이전에 트렁크라는 개념은 요렇게 위에가 볼록했던 것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옛날이니까 이제 뭐 밖으로 이게 귀족들이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 이 트렁크째로 어디를 이제 하인들이 들고 가는데 밖에다 놨는데 이게 비 맞으면은 비가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흘러내리도록 위에가 둥그렇게 설계를 해서 썼는데 이 비통 씨는 워낙에 박스를 잘 만들고 촘촘하게 잘 만들고 해서 약간 방수 기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빗물이 떨어져도 스며들지 않게끔 꼼꼼하게 물건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유명해진 거고요. 평평하게 했더니 뭐가 좋아질까요? 위로 적재가 가능한 거죠. 여행이 간결해지는 거죠. 76년에 레이 캔버스라는 디자인을 냈대요. 초창기에 왜 이렇게 디자인 변경이 왜 있었냐면 물건을 잘 만드니까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짝퉁이. 루이비통 거는 잘 팔리고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짝퉁을 피해 다니는 역사입니다. 루이비통의 브랜드 역사가. 처음엔 이제 디자인을 따로 이제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요. 짝퉁 피해서. 그게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행위라는 거를 이때는 인지도 못했죠. 그냥 짝퉁 피해 달아난 거예요. 1차로. 그 다음에 이제 1885년에 런던에 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여기 루이비통 써 있어요, 지금. 이게 당시의 사진인지 합성인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루이비통 가게래요.
또 뭐 아무리 디자인을 바꿨다 그래도 따라쟁이들이 짝퉁러들이 뭐 안 따라 하겠어요? 요 디자인 따라 하죠. 또 도망가요. 루이비통 레지스터드 마크라는 마키 루이비통 뭐 불어니까 제가 못 읽겠어요. 88년에 이런 마크를 집어넣었대요. 요 가방, 요게 루이비통 가방이에요. 루이비통 가방 한 켠에 이렇게 마크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렇게 마키 루이비통 디포지. 안 보일 듯 보일 듯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이거 안 붙어 있으면 짝퉁이다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짝퉁러들은 요거 신경 안 쓰고 만들었다가 걸린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짝퉁을 피해 갑니다. 이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라는 거를 본인들은 인지하지도 못한 채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여자들은 그러겠죠. 아, 가방 하나 샀어. 아, 루이비통 씨 거 샀어. 그랬는데 뭐 대화를 주고받던 와중에 이제 한켠에 있던 다른 여자가, 드레스를 입은 다른 여자가 그거 진짜야? 진퉁이면 이게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시비를 걸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가방 새로 산 여자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내 거 없네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을 혼낼 궁리를 막 머릿속에 하겠죠. 이 양반이 짝퉁을 들고 와서 나를 창피를 줘? 이 자체가 이제 화제가 되고 여자들끼리 어떤 그 화제거리가 되는 거고 어떤 그런 심적으로 난 진퉁을 가졌다, 짝퉁을 가졌다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루이비통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가짐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게 브랜드가 가지는 힘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루이비통의 힘이죠. 본인들은 의도치도 않았는데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루이비통이라는 회사는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루이비통이라는 회사는 가방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진퉁, 짝퉁, 그 다음에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노리는 심리 장사인 거지 가방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심리 장사의 매체로 가방도 쓰일 뿐이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대로 넘어옵니다. 1892년에 비통 씨, 아빠 비통, 창업자 비통은 돌아가시고 두 번째 조지 비통 씨가 이제 봤는데 이분도 굉장히 사업을 번창을 시켜요. 이제 LV 로고를 처음 만들어요. LV 로고를 만들면서 요 꽃무늬, 뭐 내 잎사귀 모양 뭐 이런 거를 다 만드는데 요 당시에 이제 19세기 말이니까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일본이 산업화에 들어오면서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이 되면서 일본풍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유럽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요런 것들인데 일본의 그 전국 시대의 가문들끼리 싸우면서 그 휘장 있잖아요. 그 전쟁을 하면서 깃발들을 다 들고서는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그 깃발의 뿌리는 가문의 문양입니다.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니 무슨 장군들, 쇼군들, 가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가문의 문양, 가문이라 그러는데 그 문양, 이 문양이 굉장히 어떤 현대식 로고 같죠? 요 현대식 로고 문화의 기원이 일본에 있는 겁니다. 이런 문양들을 쫓아서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가방에다 새겨 넣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 LV 로고는 상표 등록을 하는데 그냥 L하고 V는 특허청에서 안 받아줬다 그래요. 그건 그냥 알파벳이지 않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거는 특허청에서 받아줬다 그래요. 그래서 생겨난 로고예요. LV가. 그래서 이제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하고서는 장사를 하니까 짝퉁이 요 상표까지 흉내를 내면은 그때는 이제 형법 위반이 되는 거죠. 형사법 위반이 되니까 좀 더 강력한 짝퉁 방지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LV는 짝퉁을 피해 달아납니다. 그게 또 여자들의 이제 뭐 이런 막 이제 뭐 진퉁이니 짝퉁이니 남편을 달달 볶아서 진퉁을 사내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자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1898년에 낸 광고인데요. 그냥 참고로 보는 건데 이런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주지 않으면 어떤 브랜드의 가치, 고급품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죠. 고급품으로서 인정받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이건 판촉비가 아니라 원가예요. 제가 보기엔. 브랜드 장사로는 이런 광고라는 거는 원가예요. 제 기준엔 그래요. 1901년에 어떤 스티머백이라는 거를 출시를 하는데 대인기를 끕니다. 스티머라는 거는 이제 증기선을 얘기하고요. 증기선에 싣고 다니는 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의 백이라 그러면은 그냥 하인들이 알아서 챙겨오는 거. 튼튼하게만 하면 되는 거. 근데 이제 스티머 백은 하인들을 다 데리고 다니던 시대에서 벗어난 거예요. 좀 간소화된 여행인 거죠. 시대가 그렇게 바뀌면서 여행의 어떤 모양새도 바뀌면서 거기에 들고 다니는 가방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당시의 이 루이비통 백이에요.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해요. 장사가 잘 되니까 1913년에는 파리에 잘 나가는 거리에 루이비통 빌딩을 가졌대요. 그 다음에 파리, 런던,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뭐 이런 데다가 가게를 냈고요. 여기 간판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루이비통인데 여기저기 있는 각 나라의 대도시들마다 있는 가게 중에 하나다. 어필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고급이다. 우리는 잘 나가는 회사다. 이걸 어필하는 거죠.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런 가방의 품질만을 보고서는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루이비통 거를 가지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자랑할 거리야. 라는 마음을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43년이 되면 헨리 리카미어라는 이제 사위를 보는 거예요. 이제 패트릭 이제 루이비통의 손자인데 손자가 이제 사위를 봤어요. 이게 따님이고 사위를 봤는데 이분이 2차 대전 후에 여행 패턴의 변화로 또 여행 패턴은 또 변화돼서 이제 그냥 하인이고 귀족이고 뭐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부자들도 본인들이 알아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세상은 변했단 말이에요. 중산층이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샘소나이트가 중산층의 마음은 잡았는데 루이비통은 아직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세가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되었다 그래요. 매장 2개에다가 종업원 수 60명에 불과한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해요. 그런 시점에 리카미에는 원래 그 부잣집인데 그 철강 쪽에 종사하던 집안의 아들인데 그 자기가 자기 분야의 사장직을 철강회사의 사장직을 은퇴하고서는 취미 삼아 그 처갓집 사업을 맡은 거예요. 루이비통 사업을 맡은 거예요. 처갓집 사업을. 그 다른 아들들은 뭐 하느냐? 다 아들들도 이미 사세가 위축이 됐으니까 다 나 하기 싫어 그러고 다 딴 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위가 맡은 거죠. 맡아서 80년대에 굉장히 크게 회사를 키웁니다. 매장을 100개로 늘리고요. 종업원 수가 2,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700만 파운드 매출에서 5억 파운드로 성장을 합니다. 77에 49, 70배 정도로 성장을 한 거죠. 이거는 왜 파운드로 썼냐 하면은 제가 참고한 문헌이 저기 영국 잡지라서 그래요. 1983년에 도쿄 매장을 냈는데 이때 도쿄는 일본은 굉장한 부흥기를 맞고 있던 시절이라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팔리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면서 루이비통을 굉장히 큰 회사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면서 이 일본인들 영향으로 그야말로 이 로고 하나의 가치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계기가 돼요. 그래 커지고 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본인들도 파악한 거예요. 우리는 가방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브랜드 회사다. 럭셔리 브랜드 회사다. 이 LVMH라는 게 루이비통하고 모에트 헤네시라는 그 술 만드는 회사랑 이제 합병을 하는 거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이라는 거는 화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뭐 1,000원짜리 소주나 600만 원짜리 버번 위스키나 사실은 성분은 같은 거예요. 근데 누구는 600만 원 받고 누구는 1,000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게 브랜드의 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헤네시도 본인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본인들은 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럭셔리 브랜드를 파는 회사다. 둘이 만나서 자 럭셔리 브랜드 전문 기업을 만들자 그래서 만나서 합병을 해요. 근데 리카미에가 말하기를 내 실수는 내 인생 실수는 그 헤네시와 합병한 것이고 또 하나는 버나드 아노를 들인 것이다. 버나드 아노가 누구냐 하면요. 요 사람인데요. 요 사람이 지금 LVMH 회장이에요. 세계 최대 갑부고 두 번째 갑부고 맨날 그 순위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라 회장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끼리 세계 최대 갑부 자리를 놓고서는 막 엎치락뒤치락 해요.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루이비통하고 헤네시하고 이 모에시라는 샴페인 회사고 헤네시라는 꼬냑 회사잖아요. 이 둘은 진작에 합친 상태고요. 요 회장님하고 만나서 우리 럭셔리 브랜드 회사로 태어납시다. 거대하게 회사를 만들고 럭셔리 브랜드 장사를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병을 하기로 해요. 합병을 했어요. 하면서 끌어들인 게 이제 크리스찬 디오르의 버나드 아노가 회장으로 있었어요. 크리스찬 디오르의. 이 사람은 원래 다른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뭐 상속 어쩌고 이런 과정에 크리스찬 디오를 어떻게 사게 됐어요.
이 30대 때였어요. 35인가 36살이었는데 이때 요 합병 과정에 요 사람도 이제 참여를 해요. 크리스찬 디올도.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그 주류 회사죠. 기네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맥주로 흑맥주로 알려져 있는 브랜드인데 뭐 스카치 위스키도 만들고 그러는 회사예요. 이 회사들이 있었어요. 뭐 조그만 회사들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었는데 요 둘이 합병을 했고 요들도 지분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욕심을 부리죠. 서로 쫓아내고 싶어요. 자기가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카미에르가 헤네시 쫓아내려고 디오르랑 연합을 했어요. 디오르랑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쫓아냈어요. 회사를 빼는 게 아니라 요 경영권, 요 회장님만 쫓아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경영권을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서로 입장은 다른데 까미에르 씨는 아노 씨가 배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요 아노 씨 입장에서는 요 카미에르 씨의 욕심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위험하다. 우리도 쫓겨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은 배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네스랑 연합을 하고 어떻게 뒤로 이제 주식을 지분을 매집을 하고 해가지고서는 이 카미에르 루이비통 회장님을 쫓아내요. 그래서 요 분이 경영권을 갖습니다. 크리스찬 디오르의 버나드 아노 씨가.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돼요. 물론 이분이 경영권을 뺏겼다 그래서 지분이 날아간 건 아니죠. 이 사람이 올려놓은 회사 가치만큼 이 사람도 부자가 되긴 했어요. 요 집안도 일족도. 하지만 여하간 경영권은 뺏겼고 루이비통은 더 이상 루이비통 가문의 것이 아니다. 근데 뭐 아까 그 아들들은 다 뭐 다른 일 하느라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패트릭 씨의 따님이고 패트릭 씨의 이 손자로서 하나가 요 분인데 요 분이 가업을 이어서 주문 생산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생산을 했다 그래요. 그 이전에도 계속 주문 생산은 계속 있었던 일인데 귀족들을 위해서 회사의 성격 자체가 바뀐 거니까 주문 생산을 할 사람이 없었는데 요 손자가 뭐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인터뷰도 나오고 이게 2016년자인데 뭐 뉴스위크 인터뷰도 나오고 루이비통의 마지막 가업을 잇고 있는 외롭게 가업을 잇고 있는 루이비통 후계자다라고 해서 기업이 기사가 났었는데 이분이 올해 11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루이비통은 쓸쓸하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 가문은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가방은 남았죠. 그래서 이 루이비통의 역대 가지고 있었던 모델들을 쭉 가지고 있는 창고래요. 근데 루이비통 럭셔리 브랜드인데 좀 쓸쓸하네요. 이런 일반 앵글 렉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는 거는 좀 더 뭐 박물관스럽게 멋지게 전시해 놨으면 싶은데 쓸쓸하네요. 지나온 역사에 대한 위대함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주인이 바뀌어서. 아마 오너였으면 이걸로 박물관을 차렸을 거예요.